안녕하세요. 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인도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 테자스가 12일 최초로 추락했습니다. 조종사는 안전하게 탈출했다고 했지만 기체는 완전히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아직 확실한 이유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소프트웨어나 기체 결함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의 여파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도 모디 총리는 인도 무기를 2023년 수준에서 2025년까지 50억 달러로 3배 이상 수출을 늘리겠다는 큰 야망을 세웠고, 무엇보다 테자스를 수출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왔습니다. 인도가 개발을 시작한 지 31년 만에 완성한 경공격기 테자스는 인도가 최고의 방산 수입국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 개발한 전투기로, 테자스는 인도 방위 제조 분야의 자급자족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기체 폭발로 인해서 인도의 야망은 이뤄지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사건으로 테자스를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던 국가들은 부정적 시각이 커졌고, 또한 도입하려고 했던 국가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인도는 테자스를 수출하기 위해 한국의 FA-50과 치열한 경쟁을 펼쳤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경전투기 1위를 FA-50, 2위를 테자스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레이시아는 경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FA-50 18대 도입을 결정하고 추가로 18대 도입을 추진하고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말레이시아 전투기 사업에서 한국의 FA-52 인도 테자스에 밀렸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운용하는 러시아산 수-30 항공기에 대한 유지보수를 제공하는 유일한 국가라면서 이를 무기 삼아 테자스를 수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후보로 선정된 FA-50과 테자스를 비교해본 말레이시아는 FA-50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인도 테자스는 자신들이 제공권이 강하고 훨씬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테자스는 개방형 아키텍처로 성공적으로 조달해도 인도받은 후 러시아나 서방의 군비들을 탑재해야 하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KAI는 말레이시아가 원하는 FA-50의 공중 금유 기능을 탑재해주기로 하고 무장을 많이 달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도 충족시켜 테자스보다 우위에 섰습니다. 또한 FA-50의 블록 20에는 훨씬 더 진보된 무기가 장착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게 테자스는 아무리 좋다고 해도 아직까지 이를 도입한 국가가 단 한 국가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FA-50은 최근 폴란드가 48대 도입을 하면서 KAI는 미국 시장까지 도전해 1000대를 수출하겠다는 청사진을 그려놓았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한국의 제안에 매료되었고 FA-50을 최종 선택했는데 이번 테자스의 폭발을 보면서 더더욱 선택을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와 달리 지난해 8월 남아프리카에 위치한 보츠와나는 노후 전투기 대체기로 인도 경전투기 테자스를 선택했습니다. FA-50에 대한 관심이 컸지만 보츠와나는 자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FA-50의 작전 능력, 특히 레이더 및 무기 성능과 탑재량 항속거리가 보츠와나의 자국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구매를 포기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보츠와나도 결정을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FA-50은 이러한 나라의 요구 조건까지 맞추기 위해서 356억 원을 투자해 단자형 1인승 다목적 전투기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FA-50은 T-50 고등 훈련기에 각종 항전 장치와 무장 등을 강화해 만든 기체로 통상 훈련기는 앞좌석에 교육생이 뒷좌석에 교관이 앉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뒷좌석 때문에 앞좌석만 있는 경전투기에 비해 연료 탑재량이 적고 무장도 강화하기가 힘들었습니다. 복좌기의 항속거리는 1852km 정도인데 단좌형인 테자스의 항속거리는 2800km 정도입니다. 이에 KAI는 FA-50의 뒷좌석과 일부 장치를 제거한 뒤 연료 탱크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단좌형을 개발하겠다고 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단좌형 전투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각종 관제장치, 항법장치 등이 자동 첨단화돼 조종사 한 명으로 임무 수행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KAI 관계자는 FA-50 단좌기는 기존 복좌기에 비해 연료를 810파운드 약 370kg 더 실을 수 있어 임무작전 반경이 0대0은 31%,
공대지는 28%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AI 관계자는 기존 FA50 운용국 사이에서 단자형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확인된다며 이를 통해 FA50의 수출 규모가 300대 이상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습니다. FA50은 훈련용으로도 쓰일 수 있는 복자형에 이어 연료 탱크가 추가되고 무장이 강화된 단자형까지 개발된다면 경전투기에서 대적할 만한 상대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FA50이 말레이시아와 폴란드에 도입되면서 점점 더 많은 국가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 차기 훈련기 사업에서 FA50이 선택된다면 꿈의 1000대 수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FA50이 많이 수출되면 지금 한국 기술로 개발하고 있는 KF-21의 수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한국의 인도네시아 외교차관과 사우디 국방차관이 동시에 방문에 화제가 되었습니다. 13일 먼저 한국 정부와 인도네시아의 외교차관급 협의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인도네시아는 KF-21 차세대 전투기 공동개발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지금 현재까지 1조 원을 연체 중인데 지난달에는 KAI에서 근무하던 인도네시아 기술자들이 KF-21 자료를 유출하려다 적발되어 수사받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차관은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그동안 인도네시아가 해온 것을 보면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대다수의 여론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우디 국방차관이 온 것이 의미심장하다고 했습니다. 사우디 국방차관이 방한해 우리 군부대와 방산기업을 둘러본다고 했는데 가장 중요한 방문 목적은 시험 비행 중인 국산 전투기 KF-21보라매의 성능을 직접 눈으로 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어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해 6세대 전투기 공동개발을 논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동 UAE는 인도네시아 미납금을 납부할 테니 자신들과 함께 개발하자고 했는데 사우디는 6세대 전투기를 함께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또한 지난 47일 이라크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이라크는 2013년 FA-50 24대 구매 계약을 한 바 있는데 이번에 수리온 헬기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아직 수리온은 수출 실적이 없는데 이라크의 최초로 수출이 성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F-21의 최초 수출 계약이 예상치 못한 국가에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태국은 미국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를 구입하려 했지만 불발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KF-21보라매를 도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태국 공군은 30년 이상 운용한 F-5를 대체할 전투기가 필요해 스텔스 기능이 있는 F-35를 최대 8대 구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은 F-35 도입 인프라를 갖추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태국의 판매 불가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태국은 F-35 대신 KF-21로 눈을 돌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KF-21 도입 시 구매 예산을 절약할 수 있고 성능도 좋은데 KF-21은 F-35와 프랑스 라팔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했습니다. 태국은 2021년에 KAIT-50 기반의 전술임문 훈련기 2대를 추가 도입하면서 총 14기를 도입했고 최근 KAI 관계자는 태국 공군에 약 6.5영억만 달러의 가격으로 KF-21 전투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은 폴란드의 FA-50과 마찬가지로 한국군에 납품하는 생산 라인에서 먼저 빼주겠다며 빠른 납품을 약속했다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앞으로 국산 전투기 KF-21에 미국 업체 엔진이 장착되는 현실을 바꾸겠다며 지난해 독자 엔진 개발에 나섰습니다. KF-21을 자유롭게 수출하려면 한국산 엔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발한 엔진을 양산을 앞둔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에도 반드시 장착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워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26년 본 과제에 착수하면 2030년대 중반에 개발을 완료하고 2030년대 후반에는 양산에 적용할 수 있어 사업이 순항하면 이 엔진은 중급 스텔스기인 KF-21 블록 3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KF-21의 개발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나 늘 문제는 분담금을 내지 않는 공동개발국 인도네시아였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의 전투기 개발이 엄청난 속도로 성과를 거두면서 함께하자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고 이를 도입하겠다는 나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 전투기의 본격적인 초고속 납품이 시작된다. 한국에서 주문한 신형 전투기가 도착하면 남은 미그 29 전투기 모두를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폴란드 두다 대통령. 최근 한국 방산의 빠른 납품이 유럽에서는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그 29 전투기를 한국의 FA-50과 미국 F-35로 대체할 예정으로 지난해 한국에 FA-50 48대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한 FA-50 48대 중에 TA-50 블로기를 부분 변경해 12대를 먼저 납품하고 폴란드 요구사항에 맞춰 새롭게 제작해 36대를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전달해주겠다고 했습니다. 1차적으로 납품하는 12대는 올해 8월 2대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12대를 납품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올해 안에 납품하는 12대의 FA-50을 두고 폴란드의 빠른 전투기 도입 의지에 따라 납품 간격을 메운다는 의미의 갬 필러의 필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국은 그만큼 지금 전력의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는 기회이자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FA-50 또한 K전차처럼 초도 물량이 예정된 8월보다 3개월 앞당긴 5월에 전달할 예정으로 국내 항공 관계자는 FA-50 초도 물량을 빠르게 인도하면 K방산의 장점인 빠른 납기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인근 국가인 슬로비키아, 체코 등에서도 K방산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 슬로바키아는 지난해 국방부 장관이 방한해 FA-50에 대한 관심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오전 900억 규모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산 무기를 빠르게 도입하면서 군사 전력을 키우고 있는 폴란드는 자신들이 새 유럽의 리더라고 전명하고 나섰습니다. 마테우슈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11일 미국을 방문해 백악관에서 해리스 부통령을 만났습니다. 모라비에츠 폴란드 총리는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옛 유럽은 실패했다. 하지만 러시아 공산주의가 어땠는지 기억하는 새 유럽이 있다. 폴란드는 바로 이 새 유럽의 지도자다. 라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과 영국에 이서 세 번째로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을 많이 한 나라로 나토와 EU는 폴란드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는데 이렇게 폴란드의 입김이 세진 것은 분명히 한국을 파트너로 삼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K전차, K구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을 도입하고 조기에 납품받고 있으며 최근 미국 정보기관으로 추정된 문건에 우리가 만든 포탄 33만 발이 수출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최대 강점인 빠른 납기를 무기로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한 나라들에게 폴란드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빠른 납기가 가능한 이유 중 하나는 한국은 최첨단 공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의 경남 사천 공장에서 전투기를 생산하는 고정이동은 마치 동구장을 연상케 하는 건물로 축구장 3개를 합친 거대한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F-15, T-50, KF-21을 생산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람이 조립하지만 대형 로봇 드릴링 시스템, KF-21 지동화 장비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고라 불리는 미국 방산업체들도 탐을 낼 정도로 빠르고 효율적인 전투기 조립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FA-50은 2개의 생산 라인을 가동하면 월 최대 5대를 생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국도 놀란 기술력을 갖춘 한국의 전투기 제조 공장에서 또다시 FA-50을 폴란드에 빨리 인도하면 신속한 납품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은 더욱 급부상할 전망입니다. 한국 무기의 세계 시장 점유율이 지난 2018-2022년까지 2.4% 뛰면서 점유율의 퍼센트 변화율 무려 74%로 평가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는 FA-50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FA-50을 지난해 폴란드에 48대, 올해 2월 말레이시아에 18대를 수출하면서 수개월 만에 5조 4천억 원의 실적을 몰렸기 때문입니다. FA-50 때문에 우리나라는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2022년 이후 납품 전망 순위가 3위로 뛰었습니다.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항공기 시장에서 한국의 속도 전략은 제대로 먹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최근 탄약 부족으로 5월에는 러시아 전투기가 상공을 지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대공 미사일 O-300 미사일이 거의 바닥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근 중국은 대만 포위 훈련 마지막 날 12시간 동안에만 군용기 91대를 동원해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역대 최단 시간, 최대 규모의 무력 시위로 이날 무력 시위에 동원된 중국 군용기는 수-30과 제-10, 11, 15, 16 전투기 등과 H-6 폭격기 등 식별된 중국 군용기 숫자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렇게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각국들은 가장 먼저 신형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가운데 한국의 조기 납품을 눈여겨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군사 전문가들은 FA-50의 빠른 생산 속도와 조기 납품과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 KF-21의 놀라운 개발 속도입니다. KF-21은 최근 단거리 공대공 무장 분리 시험에 성공하면서 포스트 KF-21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KF-21을 F-35처럼 개량하고 인공지능 정보융합 무인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갖춘 6세대 전투기로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만에게 계속 위협을 가하는 중국이 한국의 KF-21을 견제하면서 예상 못한 보도를 내놓으며 한국의 행동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한국이 4,000개의 핵탄두를 위한 충분한 핵물질을 비축하고 있으며 한국 정부가 이를 곧 사용할 것이라는 징후를 보였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핵무기를 만들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충분히 위협적이어서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F-21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중국이 한국의 핵무기 제조 가능성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유 중 하나는 KF-21이 만들어지고 무장 관련 개발 과정에서 일찌감치 전술 핵무기 탑재를 고려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는 미국 측과 협의를 통해서 핵무기 통합 인증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니온 바 있습니다. 국내 한 전문가는 전술 핵 운용을 위해서는 항공기에 별도의 동합 및 인증 절차가 필요한데 F-15, 16 모두 핵무기 운용 능력을 통합한 사례가 있으니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는 안증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분명 이것은 한반도 비핵화에 위배되지만 국내와 미국 일부에서는 대북 확장 억제 차원에서 핵 공유를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에 앞으로 이에 대한 고려도 시도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국방연구원 두진호 조비연 선임연구원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시사전 및 한국의 대응 방향 보고서에서 확전 상황에 대비해 한국형 핵 공유 체제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구체적으로 미국이 최근 개발한 저위력 핵탄두 W-76을 한국의 잠수함과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최근 시험 발사에 성공한 SLBM 잠수함 발사탄도 미사일에 탑재해 운용해야 한다. 또 F-35 전투기를 기반으로 미국의 산형 B-61, 12 저위력 중력 폭탄을 공유받는 공중 기반 핵 공유 체제도 고려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중국이 두려워하는 것은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도 있지만 미국이 허용만 하면 KF-21에도 전술핵 무기를 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군사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은 한국산 전투기가 수출되면서 자신들의 수출 시장이 위협받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군사 전문가 앤서니 용은 지난해 홍콩 일간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SCMP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KF-21을 생산한 것을 놓고 전투기 분야에서 중국과 경쟁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바라봤습니다. 앤서니 월은 KF-21의 성능이 좋다면 한미 군사동맹을 고려할 때 중국에 일정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하며 앞으로 국제시장에서 한국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와 직접적으로 수출 경쟁을 벌일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KF-21은 이미 한국산 경전투기 FA-50을 구입한 나라들은 차후 도입할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로 분류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KF-21의 예상 밖의 모델이 큰 인기를 끌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3월 KF-21 합재기 모델인 KF-21AB와 이를 탑재하는 중형항모 개발 가능성을 타진하는 정책 연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일각에서는 KF-21엔 함재기에 대한 설계 연구가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해 전부터 미국산 F-35 함재기의 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국산 모델로 대체하자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KF-21엔 자체 개발로 가져다주는 이득이 엄청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F-35B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당초 F-35B형은 미 해병대 353대, 영국 공군 138대, 이탈리아 해공군이 30대 구입할 예정이었는데 여기에 호주, 스페인, 터키도 약 100여 대를 도입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2020년 싱가포르에 판매된 F-35B의 대당 가격은 2억 2,916만 달러 약 2,682억 원어치만 이후 영국은 대당 3천억 원에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35B는 F-35A 기체의 구조와 부풀이 다르고 별도의 정비훈련 지원 인프라가 필요한데 영국은 이 때문에 F-35B의 대량 도입 포기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F-35B가 필요하지만 너무나 비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KF-21N의 도입 예상 가격은 1,500억 원으로 소프트웨어 개선을 비롯한 추가 비용이 필요 없고 또한 이를 수출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만약 한국이 KF-21자재 개발을 한다면 중항모와 함께 한국해상전력의 핵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추후에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 수출까지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FA-50으로 미국 시장을 도전하겠다면서 전 세계 1,000대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F-21의 개발을 서두르며 빠르게 전력화하며 수출까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기가 빠르게 필요한 나라들은 최고의 생산 속도를 자랑하는 한국에게 러브클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중 패권 경쟁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중국이 최근 군사 분야에서도 침울한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어 무슨 이유인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은 어느 누구보다 군함 건조에 열을 올리며 엄청난 자본을 투입하고 있었지만 최근 중국의 강력한 전략 무기로 꼽히던 핵잠수함이 서해 인근에서 침몰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한국의 스텔스 잠수함 신기술이 공개되면서 성능이 핵잠수함급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중국이 크게 경악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번에 침몰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핵잠은 현재 인양 위기에 내몰리며 망신을 당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데 한국과 중국의 상반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 세계 방산업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 해군의 핵잠이 폭발을 일으켜 침몰해 당시 탑승해 있던 승무원들과 함께 돌연 사라졌다는 소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중국 국방부는 루머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면서 사태가 마무리되는 듯했으나 중국이 발뺌했던 것과 달리 침몰 사고가 의심되는 93B형 핵잠수함의 인양 작업이 최근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암암리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 잠수함 침몰 의혹이 제기된 해역 일대를 미군과 캐나다 해군이 정찰에 나서며 인양 작업을 준비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를 위해 미군 기상정찰기와 캐나다 해군 대잠 호위함이 투입됐으며 루이지애나에 모항을 두며 미 연안에서 활동하던 미 해군 해양조사함 오션 인터벤션함까지 돌연 나타난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오션 인터벤션함은 특수목적 함정으로 중국 핵잠 침몰 의혹이 있었던 8월 말 갑자기 일본 해역 근처에서 포착되더니 9월엔 일본 사세보 해군기지에서 기항한 뒤 곧바로 동중국해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출항 당시 오션 인터벤션함에는 컨테이너들이 다수 적재돼 있던 게 포착되면서 동중국해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사실 오션 인터벤션함은 배수량 5,000톤의 대형 해양조사선으로 다른 조사선들과 달리 대형 크레인을 갖추고 있어 심에서 물체를 건져 올릴 수 있는 데다 해저 정찰은 물론 고성능 다중소나 시스템을 통해 수중 물체를 면밀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미국은 오션 인터벤션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 척의 공격 원잠도 동중국해에 투입할 것으로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미군이 투입할 두 척의 공격 원잠 가운데 토픽함은 하이백강이 적용돼 깊은 심도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안 그래도 최근 미국에서는 공격 원잠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두 척이나 동시에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는 건 어떠한 특수한 임무가 주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 다수의 방산 전문가들은 중국이 그토록 부인했던 핵잠 침몰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으며, 이런 이유로 미국이 중국 핵잠을 인양하기 위해 동중국해에 전력을 투입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도 그럴 것이 중국에서도 잠수함 폭발 의혹이 있었을 당시 그 이후에도 줄곧 아니다라고 말로만 부인하고, 사실 객관적인 자료는 현재까지 단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칭다오 창정 15호 잠수함 부두에 94명 핵잠이 포착되고 있지만 두 척이 아닌 한 척만 모습을 드러내는 등 동시에 계류하고 있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핵잠 침몰이 사실이 아니었더라면 중국은 진작에 해당 자료를 대대적으로 공개하며 지금과 같은 의심의 상황을 만들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미군이 침몰한 중국 핵잠을 인양한다면 중국에게는 씻을 수 없는 엄청난 망신을 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중국의 잠수함 자막 능력이 얼마나 최악의 상황인지 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한국 잠수함과 중국의 잠수함이 크게 비교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실 애초에 세계 방산 업계에서는 이런저런 객관적인 근거가 없었더라도 중국 잠수함이 실제로 침몰했을 가능성을 높게 봤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예전부터 중국 잠수함이 결함이 너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 잠수함은 성능에 비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 가성비도 최악인데다 소리도 커 경운기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로 여러모로 평가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잠수함은 스크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탐지되기 때문에 소음이 크면 치명적인데, 중국 잠수함은 이런 기본적인 조건조차 갖추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재래식 잠수함의 대표로 꼽히는 독일제 209급은 재래식 잠수함 가운데서도 조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 소음이 10만 110dB 수준입니다. 3000T급 국산 잠수함인 도산 안창호급은 이와 비슷하거나 약간 작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와는 달리 중국은 잠수함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구형 핵추진 잠수함인 중국의 한급 공격용 잠수함은 소음이 이보다 3040dB가량 큰 140dB에 달해 수중경운기라는 별명을 얻을 정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핵추진 잠수함에는 터빈의 고주파와 원자로 냉각장치, 감속기어 소음 등, 재래식 잠수함에는 없는 소음이 있는데 기술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국은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기술 발전으로 신형 핵추진 잠수함은 소음이 재래식 잠수함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졌다는 게 방산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반면에 한국 잠수함은 소음을 완벽 차단하는 등 중국 잠수함과는 전혀 딴판인데요. 실제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하나오션의 수중음향 연구시설에는 기포로 수상함 선체를 감싸 선내 소음을 차단하는 마스커 에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는 바로 적 잠수함의 음향 탐지 가능성을 줄이는 스텔스 기술로, 하나오션에 따르면 효과는 수상함에서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차단할 정도라고 합니다. 특히나 이런 놀라운 성능을 보이는 장비는 현재 미국만 전력화한 잠수함 최신 기술로 우리 해군에는 2028년쯤 적용될 예정인데요. 음향 수조와 마찬가지로 국내 조선업계 유일이라는 육상시험소에는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자리해 있는데, 이는 도산 안창호함에 적용돼 기존 디젤엔진 잠수함보다 자망 기한을 5배가량 늘린 핵심 기술입니다. 이 기술 덕분에 기존 잠수함이 3일에 한 번 수상으로 모습을 드러내야 했다면 도산 안창호함은 14일 동안 해저에서 연속적인 작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잠수함은 자망 시간이 길수록 적에게 노출될 위험이 줄어드는 만큼 엄청난 성능으로 꼽힙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잠수함 전동화 기술의 경우 도산 안창호함과 일본 소류급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3000T 규모 잠수함으로 선두에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 갈수록 연료전지 기술이 발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한국이 만드는 잠수함은 수중작전 시간이 중국에 비교되지 않게 기하급수적으로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하나오션의 그룹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연료전지를 개발 중이어서 향후 이들 기업들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되면 잠수함 분야와 관련해 글로벌 초격차 방산 솔루션 시스템이 구축되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필리핀 잠수함 사업의 잭팟을 노린다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호재가 겹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하나오션에 최근 수주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필리핀이 하나오션이 건조한 장보고 3KSS-3 잠수함에 관심을 보이면서 결과는 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필리핀 정부는 해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호라이즌을 추진 중으로 잠수함 2척을 새롭게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오션과 함께 프랑스 방산기업인 나발그룹, 스페인의 나반티아의 3파전 양상이었지만 대세는 이미 기울어졌다는 평가입니다.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는 전 세계 해군에서 운용 중인 스콜펜급 잠수함과 S-80급 잠수함 건조 능력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데요. 아직 필리핀이 요구하는 잠수함의 구체적인 사양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필리핀 측이 하나오션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시절 설계 건조한 장보고 3 잠수함에 엄청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입니다. 현재 하나오션은 필리핀의 요구에 따라 장보고 3 3,000톤급 잠수함에서 파생한 2,800톤급 장보고 3PN 잠수함을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리튬이온 배터리 등 최첨단 기술을 탑재해 오랜 시간 잠항이 가능하고 여러 미사일을 장착해 땅과 바다, 하늘 모두에서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닙니다. 여기에 더해 하나오션은 필리핀 측과 잠수함 유지, 보수와 같은 통합군수 지원에 관한 협상에서도 상당 부분 진전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요. 더구나 다수의 방산 전문가조차 하나오션의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술력 측면에서 프랑스 나발그룹과 스페인 나반티아 등 경쟁사보다 기술력에서 우위에 있기 때문으로 실제로 장보고 3P에는 최신 기술을 다 적용했기 때문에 성능 면에서 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렇듯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하나오션이 최우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최근 일본 언론에서는 자국 조선업계에 엄청난 질타를 했는데요. 얼마 전 일본의 한 군사 전문지 항공만능론지 F는 일본이 해외 방산 시장에서 관심을 끌 수 있는 건 잠수함 시장이 유일하지만 적극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았다며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매체는 필리핀 잠수함 수주전에서 일본 소류급, 타이게이급은 관심 밖으로 밀려난 지 오래됐다며 가만히 있어도 고객들이 줄을 설 것이라는 일본의 오만함이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방산 장비의 스펙은 수출을 좌우하는 여러 가지 중 하나의 요인에 불과하다며 해외 수출에 대한 적극성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의 이런 반응은 한국의 경우 세계 방산 시장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주전 하나하나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 등 이를 본받아야 한다는 따끔한 지적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은 아무런 기술도 없이 맨손으로 정비기술과 노하우를 익히고 발전에 발전을 거듭해 오늘날 명실상부 잠수함 수출국으로 발돋움했는데요. 세계를 제패하는 한국 방산의 저력이 새삼스럽게 위대해 보입니다.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겠다고 발표하며 한국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폴란드가 선거 이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중국산 무기를 살 수 있다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발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격적이게도 폴란드는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친 뒤 중국산 무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1대1로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 폴란드 기차도 중국산, 폴란드 유통망도 통째로 중국에 넘겨주기로 한 충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태평양에 역사상 최대 규모의 첨단 무기 거미줄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곳을 최첨단 한국 무기로 도배한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첨단 분야 무기에서 미국이 무기 생산을 포기하고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에 감동해 한국에 전격적으로 무기 생산을 맡기고 미국이 초대 규모로 무기를 구매한다는 파격적인 발표까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하고 뒤통수치며 구매 취소한 한국 무기를 베트남과 루마니아 등 새로운 국가들이 서로 사겠다며 2배 가까이 비싼 금액을 지불하겠다며 계약을 체결하려 하자 폴란드는 땅을 치고 후회하며 한국에 제발 다시 계약을 해달라고 빌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한국은 배신을 때린 폴란드를 버리고 다른 나라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하면서
폴란드 전체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지금부터 이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불과 2달 전만 하더라도 폴란드는 한국의 뒤통수를 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더 이상 쓰지 않고 중국산 무기를 사기 위해 한 수상한 행동들이 포착되며 유럽 매체들이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자 폴란드 정부는 긴급 성명을 낸 뒤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은 폴란드 안보에 도움이 된다 라며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가 폴란드 총리로 새로 취임하자마자 전 총리가 한국과 했던 초대규모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시켜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았다는 충격적인 현지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투스크 폴란드 신임 총리는 한국산 무기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며 저렴한 중국산 무기를 써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총선이 치러진 10월 15일 이후에 서명한 모든 계약은 파기해야 한다 라고 발언했는데요. 이후 체결된 한국과의 무기 계약을 모두 취소해버리고 중국과 손을 잡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폴란드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데도 한국에 아무런 보상조차 하지 않겠다며 한국이 전 폴란드 정부와 불법 계약을 했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며 오히려 한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의 발언도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과의 무기 계약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라며 한국이 제시한 무기 거래 대출 제한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의 신용 제공은 너무 약해 실행이 불가능하다. 한국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죠. 한국의 금융 제한은 우리가 이행할 만큼 매력적이지 않다 라며 사실상 당장 무기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폴란드가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이유는 중국 때문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무기 거래를 모두 끊어버리고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는 대신 중국은 폴란드에 철도를 깔아주고 기차를 아주 저렴한 가격에 설치해주는가 하면 폴란드의 유통 인프라도 중국식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축해주기로 했습니다. 중국의 1대1로에 폴란드가 참여하면서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때린 것이죠. 폴란드의 배신이 더욱더 충격적인 이유는 한국의 LG에너지 솔루션 등이 폴란드에 초대규모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세워 수많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폴란드 경제 전체가 한국 기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국 때문에 망해가던 폴란드가 기적처럼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폴란드가 한국에 너무나도 고마워해야 하는데 은혜를 원수를 갚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을 배신한 뒤 중국으로부터 가장 먼저 사들인 중국산 F7 전투기는 사용 하루 만에 추락했고 조사 결과 불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320억 원짜리 전투기 한 대가 날아갔다며 중국에 AS를 요청했지만 중국은 절대 해줄 수 없다며 나몰라라 하자 폴란드는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AS가 가장 훌륭하다고 알려진 한국과는 완전히 다른 중국의 충격적인 행동에 폴란드는 땅을 치고 후회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폴란드가 한국과 무기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발표가 나오자마자 루마니아와 베트남 등이 취소한 물량 전부뿐만 아니라 추가로 더 많이 사겠다며 한국과 즉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행동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베트남은 폴란드가 한국에 지급하기로 한 K9 한 대당 금액의 수억 원씩을 더 얹어주겠다며 파격적인 제안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베트남의 찌엔 국방차관은 폴란드가 취소한 모든 K9 물량을 베트남이 전량 한 번에 현금으로 지불하겠다며 폴란드 대신 베트남을 한국의 방산 최대 협력국으로 선정해달라고 요청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에 제공하는 상당 물량이 유럽에서 생산되는데 이를 루마니아가 전부 구매하고 싶다며 유럽에서 생산해 다른 대륙으로 수출하는 것보다 루마니아가 바로 사는 것이 훨씬 더 한국에도 이익이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폴란드는 한국과 다시 무기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며 요청해왔지만 이미 폴란드보다 훨씬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국가들이 나타나면서 한국은 더 이상 폴란드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을 억제하기 위해 태평양의 역사상 가장 화려하고 거대한 방공망, 첨단무기 거미줄을 구축하겠다는 폭탄 발표를 했는데요. 이곳을 한국산 최첨단 무기들로 도배하겠다는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태평양의 무기, 선박, 군사기지를 거미줄처럼 구축한다고 해서 첨단 무기 거미줄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역에 있는 동맹국 기지에 대한 미군 접근권을 확대하고 거기에 다양한 신무기 시스템을 배치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특히 한국산 레이저 무기들이 엄청난 활약을 보일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중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인 국가에 강력한 금융 제재를 가하고 미국산 무기나 최우방국인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구매한 국가에 대해서는 엄청난 특혜를 주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도 나왔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미국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이 한국의 첨단 미사일 생산과 핵무기 생산을 허용할 것이라며 한국은 미국보다 뛰어난 첨단 미사일 제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로 구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뒤통수를 때린 폴란드는 이제 앞으로 사고 싶어도 구경조차 할 수 없게 된 것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